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인문지문 괴체 색채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양에서는 색이,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 뭐가 되는 거냐면 화제가 돼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무엇이 바뀌냐면 의견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서양에서는 보편적으로 색이 물체의 고유한 성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물체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 그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물체 안에 그 성질이 바로 이게 그냥 흰색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얀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거든요. 자, 빨간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그 사과가 빨간색이라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에 무엇이 생기냐면 변화가 생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뉴턴에 의해서요. 그치? 뉴턴은 이러한 색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시킵니다. 프리즘을 이용하여 이러한 생각을 뒤바꿔 놓는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색은 물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빛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는 광학 이론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제기하게 되는 거냐면 반박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거를 광학 이론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광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색은 물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 무엇에 의해서냐? 빛의 특성에 의해서. 빛의 특성에 의해 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에는 고유한 성질이 없다는 거예요. 색이라는 고유한 성질이 없다는 거죠. 없고 빛에 의해서 물체의 색깔이 띄어진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굴절되면서 파장별로 나누어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인다. 우리가 뭐 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친구들이라면 알 수 있는 얘기들이죠. 특정 물체는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빛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에는 모든 색깔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러한 빛 중에서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반사하거나 투과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가요, 뭐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자, 이 빛의 특성이 뭐냐? 어떤 물체가 있는데 특정 물체가 우리는 이걸 A라는 물체라고 합시다. 물론 B가 다르고 C가 다르고 D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물체가요.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반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특정한 파장의 빛만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뭐 한다? 자, 반사하거나 그 다음에 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파장의 빛이 결국에 그 물체의 무엇으로 보인다는 거죠? 특정 색깔로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과가 왜 빨갛냐? 그렇지. 라고 한다면 빨간색 파장에 해당되는 그러한 빛에만 반사하고 투과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물체가 과시광선의 일부만을 반사하거나 투과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물체를 볼 때 특정한 색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뉴턴의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목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여기 뉴턴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핵심은 아니고요. 그 다음엔 괴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색에 대한 인식을 자, 또 역시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지. 뭐 쉽게 말하자면 반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괴체가요. 알겠죠? 자,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선생님과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진짜 선생님이 약간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니까 맨날 촬영할 때마다 이 얘기를 맨날 하는데
선생님 사실 카메라 울렁증이 좀 약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만 놓고 본다면 사실 좀 선생님 버벅될 수도 있고 좀 그래요. 자, 익숙해지려고 되게 노력은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차분하게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혹시 이제 좀 제 왜 자꾸 말을 씹히지? 말이 왜 자꾸 씹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니까 저렇구나 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네. 어쨌든 괴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러한 광학 이론에 대해서도 반박을 가합니다. 볼까요? 색이 빛 속에 존재한다는 뉴턴의 견해와 달리 색은 밝음과 어둠의 만남에서 생겨난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괴테가 말하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요. 결국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과 그 다음에 어둠의 일단 만남이다라고 의견을 제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뉴턴의 광학 이론에 따르면 색채 현상은 객관적 실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색채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파장의 빛은 객관적인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와 달리 괴테는 색채 현상이 인간의 감각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인간 내면의 세계와 자연은 감각을 매개로 서로 뭐 되어 있다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밝음과 어둠의 만남이요. 자, 그 다음에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색채 현상,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냐면 인간의 감각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 내면의 세계와 자연은 감각을 매개로 서로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대상을 자연이라고 보고요. 우리는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게 세계라고 볼 때요. 그쵸? 자,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은 결국에 무엇 때문이냐? 감각을 통해서 매개한다. 이 말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감각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렇지? 자, 이 내면 세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자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외부 세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들을 뭐 한다? 연결해주는 매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괴테는 인간의 눈 속에 자, 일종의 빛이 들어 있어서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미세한 자극이 주어지면 색채가 뭐 된다는 거죠? 촉발한다는 거예요. 오, 재밌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눈 속에 빛이 있어요. 일종의 빛이. 그래서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색채가 촉발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개체는 색을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이 중에서 생리색이 가장 주관적인 색이고 화학색이 가장 객관적인 색이며 물리색이 그 중간의 색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색을 인지하느냐? 색을 인지하는 방법. 물론 이건 괴테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건 우리 인간의 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인간의 눈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일종의 빛이 있다고. 이 안에는 빛이 있다고. 그래서 이 빛이 자극을 받아요. 물론 그 자극이 내부에서 올 수도 있고 혹은 외부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이 빛에 의해서 무엇이 촉발된다? 색채가 나온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색이라고 하는 걸 생리색, 그 다음에 물리색, 화학색이라고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중에서 생리색은 주관적인 색으로, 화학색은 객관적인 색으로, 물리색은 그 중간 단계라고 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이제 하나씩 보겠죠. 첫 번째로, 자, 먼저 생리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생리색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간단하게 봤죠? 바로 뭡니까?
주관적인 색입니다. 주관적인 색이 생리색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색을 말하는데 이는 괴테의 색채론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게 생리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괴테는. 근데 괴테라고 하는 게 뭐냐?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일어난대요.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그는 선명한 유색의 종이를,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종이를 적당한 밝기의 흰색 파지 앞으로 갖다 대었을 때 사례를 제시를 하죠. 유색의 표면을 어느 정도 응시한 후 눈을 움직이지 않고 그 유색 종이를 치우면 바로 그 자리에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이 생겨난다. 우리가 잔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스펙트럼이 생겨나게 되고요. 유색 종이가 황색이었다면 청자색이, 주황색이었다면 청색이, 자색이었다면 녹색이 나타난다. 이때 앞의 색을 유도색이라고 하고 뒤의 색을 피유도색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자, 유색 종이가 있죠. 그렇죠? 그거를 자, 눈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걔를 치워버려요. 그러면 색의 스펙트럼이 생긴대요. 그러면 유색 종이가 만약에 황색이었다면 청자색이 되고 주황색이었다면 청색이 되고 자색이었다면 녹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것들 이제 쉽게 말하자면 생리색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유도하는 유도색이 있고요. 뭐 앞에서 얘기했던 얘네들인 거죠. 유도색은 황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리고 자색, 얘네들이 바로 유도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이를 치우고 났을 때 마치 잔상처럼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피유도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 색깔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된다? 청자색, 그 다음에 청색, 그리고 녹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눈은 어둠이 제공되면 밝음을 요구하고 반대로 밝음이 제공되면 어둠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눈은 한순간이라도 물체에 의해 규정되는 특정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주어진 유도색과 대립되는 피유도색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 유도색이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유도색이 만약에 밝음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인간의 눈은 항상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을 요구하고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 피유도색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어두움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유도색과 피유도색은 항상 어떻다? 대립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 반대로 만약에 유도색이 어두움이라면 어떻게 돼 있죠? 얘는 밝음이 되겠죠. 그렇죠? 자, 혹시나 또 이렇게만 필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어둠이라는 말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러면 이 색깔은 어떻게 된다? 밝음의 색깔로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이러한 피유도색이 바로 눈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생리색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왜 주관적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관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리색에서 핵심은요. 유도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피유도색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피유도색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얘를 생리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색깔이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다음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생리색과 인접해 있으면서 생리색보다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리색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물리색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물리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봤지만 객관적인 그러한 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물리색은 눈과 물체 사이에 특정한 매질이 개입하여 생기는 것이다. 물리색은 반사색, 테두리색, 굴절색, 표면색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굴절색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일단 물리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눈과 물체 사이에 특정한 뭐가 있다? 매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에 연결이 되겠죠? 무엇과 물체. 우린 눈을 통해서 어떤 물체를 보게 되는데 그때 무엇이 개입하게 되냐면 이 중간에 매질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뭐가 있다? 반사색, 테두리색, 굴절색, 표면색인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굴절색인 거죠. 그러니까 물리색에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굴절색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빛이나 암흑이 투명한 매질이나 반투명의 흐릿한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태양의 빛은 그 자체로는 무색이지만 흐린 매질을 통하여 보면 무엇으로 보여? 황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흐린 매질이 더 흐려지거나 그 밀도가 높아지면 빛은 점점 주황색을 띠다가 마침내 홍옥색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이 굴절색을 설명하는데 너무 간단해요. 태양의 빛을 예로 들어주잖아요. 태양의 빛은 원래 무슨 색? 태양의 빛은 원래 무슨 색? 원래 무색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거죠. 근데 얘가 통과가 될 거예요. 뭐에 따라서? 매질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 매질이 여기에 보면 흐린 매질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주황색을 띠다가, 그렇죠? 주황색으로 가다가 주황색이 점점 홍옥의 색깔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바뀌는 거는 바로 이 매질의 흐린 정도가 점점 커질 때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색깔이 없어요, 태양의 빛은. 근데 매질의 흐린 정도에 따라서 주황색이나 홍옥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네요. 이것은 흐린 매질이 더 흐려질수록 더욱 밝고 옅어지게 되며 반대로 흐린 매질이 투명해질수록 더 어둡고 짙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자고요. 매질, 그러니까 흐린 매질이라고 선생님 자꾸 이건 너무 간단한 거 같은데 간단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죠. 어떤 학생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별로 안 간단한데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해 능력은 어려운 걸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자면 흐린 매질이 더 흐려질수록 밝아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옅어지게 되며 반대로 흐린 매질이 투명해지면 더 어둡고 짙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괴테는 일출과 일몰 때 태양이 붉으스름하게 보이고 낮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려운 내용 아니었네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화학색은 그렇죠. 이제 아직 한 개 더 남았잖아요. 우리도 화학색에 대한 얘기를 볼 수밖에 없죠. 화학색은 주광과 그 다음에 객관의 중간쯤 되는 것을 우리는 화학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는 뭘까요? 물리색보다는 고정적이며 어떤 내재적인 속성을 갖는 색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화학색은요, 특징이 뭐냐면 고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됐죠? 읽어볼까요? 화학색은 생리색이나 물리색과 달리 객관적인 색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역시 대립적인 색채 현상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이며 어떤 내재적인 속성을 갖는 색인데 이때 우리가 내재적 속성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어요. 됐죠? 일단은 이 고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색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색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립적인 색채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 거. 이것이 내재적인 속성이거든요. 좀 더 읽어볼까요? 화학적 대립은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 아니라 주로 산과 알카리, 산성과 그러니까 알카리를 말하는 거죠. 산과 알카리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다. 황색과 주홍색은 살의 속성을 갖고 그 다음에 청색과 청적색은 알카리의 속성을 갖는데 강철을 불에 달구면 황색에서 적색을 거쳐 청색에 이르는 색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것은 강철이 산화, 강산화 과정을 거쳐서 약산화, 탈산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재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산과 그 다음 알카리의 뭐가 된다? 대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괴체가 말하는 세 가지 색을 봤어요. 생리색, 물리색, 그리고 화학색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생리색은요, 주관적인 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갖다 놓고 유도하는 색이 있죠. 그 유도색이 밝으면 피유도색은 어두움이 되는 거. 반대로 유도색이 어두움이라면 밝음으로 되는 것을 생리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주관적입니다. 물리색은 객관적이에요. 눈은 물체를 보는데 중간에 무엇을 통해서? 매질을 통해서 보는데 이 매질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 예문으로 나왔잖아요. 태양의 빛은 원래 색깔이 없는데 주황색이나 홍옥이 되는 이유는 매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뭐냐면 흐린 정도가 심해지면 밝아지고요. 그렇지. 흐린 정도가 투명해지면 좀 더 어두워진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화학색은 이 주관성과 객관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객관적인 색이 또 있는데요. 여기서 내재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물리색처럼 마치 산과 알카리의 생리색처럼 산과 알카리의 뭐다? 대립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이 괴테가 말하는 세 가지 색깔을 인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 문단 한번 가봅시다. 내용 읽어볼까요? 괴테는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내부와 자연은 서로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요 얘기 있죠? 인간의 눈은 요 얘기. 그렇지. 아유,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얘기 있죠. 인간의 감각과 관련이 있다는 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네요. 그래서 대상을 인간의 감각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뉴턴의 광학이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학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파장의 빛,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빛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괴테는 못 받아들이죠. 아울러 괴테는 적색은 정열과 흥분, 청색은 수축과 차분함 등의 각각의 색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따라서 색은 감각적이고 도덕적이면 미학, 아름다운 걸 말하는 겁니다. 미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괴테의 색에 대한 생각 중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물론 인간의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괴테는 이것을 감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색은 정열과 흥분 뭐 이런 거, 또 청색은 수축과 차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하얀색은 맑음, 뭐 이렇게 순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건 괴테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도덕적인 것도 있고 심지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학적인 것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미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색을 위험을 나타내는 색으로 보고 녹색에 희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괴테는 뉴턴이 관가했던 심리적, 철학적, 미학적 관점에서 색채 현상을 설명하게 됐고요. 그는 뉴턴 광학 이론에 따른 색채 이해가 색채 현상의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고 보고 가시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 전체를 색채 현상과 연결지어 이해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뉴턴이 말했던 광학 이론에 비하면 이것을 인간 세계와 연결지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상징적인 의미 또는 도덕적, 미학적인 의미까지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괴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셨죠? 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